네,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중앙승가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교수로 있습니다. 아마 그 생소하신 학교가 될 텐데요. 그냥 일반 대학하고 똑같고 다만 저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조계종에 계신 스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스님들하고 살면서 이렇게 외부 활동을 잘 못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일반 대중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또 그 역사학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국 불교사와 관련한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강의 청탁을 받고 주저주저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강좌 자체가 단지 꼭 교육의 어떤 실용적인 목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제3교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던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동안 쭉 강의하셨던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부형 여러분들께서 직접 학생들, 특히 뭐 입시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닥쳐 있는 과제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직결되는 대단히 실용적인 그런 강의들도 참 많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학생들, 아울러서 우리 학부모들, 뭐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만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런 해결점을 함께 모색해보는 뭐 그런 내용의 강의도 있는 것 같아서 용기를 좀 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뭐 이제 초등학교에서 벌써 몇 년 됐나요? 한 35년 이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새 선생님들한테 주어진 어떤 교육 목표라고 할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인성교육, 최근에 이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인성교육과 관련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연구도 하고 또 교육 지침으로서 인성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하달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준비한 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역사와 관계된 어떤 교훈성들, 그런 교훈성들을 찾아가는데 뭐 여러분들이 불교를 신앙하고 신앙하지 않고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미 어려서부터 많은 책들, 교과서들을 통해서 접했을 우리 역사의 위인이시죠. 7세기 때의 위대한 고승으로 평가되는 두 분, 원효라고 하는 분하고 의상이라고 하는 분, 이제 그런 두 분의 삶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교육과 이렇게 좀 연계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위대한 자유인 원효의 삶,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유인, 얼핏 보면 선뜻 이렇게 와닿는 주제인 것 같으면서도, 그런 표현인 것 같으면서도 참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네 삶이죠. 자유민주주의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오늘 제목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저는 이 원효라고 하는 분은 그런 면에서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던져주는 내용들이 많다. 이제 이분이 벌써 617년에 태어나셨으니까요. 참 오래 전에 살다 가신 분이죠. 7세기 초반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분 원효라고 하는 분의 삶을 지금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자유롭게 참 무해하게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구나. 근데 그런 그 자유로운 삶, 위대한 자유인으로서의 원효의 삶이 지금 저나 여러분들 같은 이제 성인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에서 이 책과 씨름하고 있을 그런 그 학생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참 던져주는 바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위대한 자유인. 그래서 그 자유인, 원효의 삶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선은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사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할 때 우리들은 항상 이 사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료가 있죠. 우리 역사, 세계 역사 많은 사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개의 주제하고 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하고의 이제 그런 관계를 조금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효의 삶을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원효라고 하는 분, 위대한 자유인이라고 표현한 이제 그 부분을 삼국유사에서 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글자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그 불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끝부분 결론에 가서 제가 또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역사 이야기인데요. 어려서부터 정말 우리 역사 공부 많이 하죠. 또 시험도 보고 그렇습니다. 역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늘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있었죠. 고등학생들이 역사, 한국사 공부를 의무적으로 안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몇 년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 시험도 선택적으로 보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좀 바뀌었죠. 다시 그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게 PF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의무적으로 다 보죠. 이제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어쨌든 한국사를 봐야 되는 이제 그런 현실에 왔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반대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 역사 교과를 자기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그런 교과를 사회교과의 하나로 포함시켜서 선택적으로 배우게 한다. 특정 대학만 빼놓고는 다른 교과를 선택해도 된다. 한동안 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돌아왔습니다. 공무원 시험 보는데도 뭐 역사 이런 교과목들이 들어가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 그렇게 역사 공부를 강조를 할까? 왜 그렇게 어려서부터 역사 이야기를 하는가? 또 이런 귀한 시간까지 또 뭐 와서 저 사람이 역사 이야기를 하는가? 그 역사가 도대체 뭔가? 왜 배우는가? 그러니까 역사학 연구자들이 역사 개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늘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역사학의 어떤 필요성, 그 다음에 어떤 효용성 이런 거죠. 인문학의 특성이 그렇습니다만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무슨 자연과학, 사회과학처럼 딱 답을 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역사 공부를 도대체 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20세기에 많이 읽혔던 책이 있습니다. 그냥 줄여서 그냥 E.H. 카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죠.
역사란 무엇인가 아마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번역서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러나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분의 책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보면 미래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뭉뚱그려서 좀 표현을 해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또 심지어는 미래까지도,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분명히 지나간 과거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 그것이 바로 지나간 과거고,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다루는 학문인데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혔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과거와 현재의 어떤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해서 한동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 전문가들이 역사 이야기를 할 때 카라고 하는 학자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역사책에서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걸 보지만,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결국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를 보고 대화를 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드라마로도 만들고 소설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나간 과거는 다른 모습으로 각각에게 다가온다. 우리 그런 논쟁들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역사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역사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삶으로, 자기들의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끌어와서,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의 것들을 재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무엇을 한다?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무섭습니다. 그 지나온 과거를 놓고, 그 이야기들을 놓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막 둔갑을 시키고요, 한 사람의 일대기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막 끄집어 와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그렇게 내버립니다. 전혀 그분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던 분인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편린들을, 조각들을 막 모아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주는 위험성이 대단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전문가들이 역사 개론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역사의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주는 우리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교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 자, 역사 공부,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을 봐야 하고. 그런데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교육, 그동안 해왔던 역사 교육에서 상당히 그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그전에는 막 밑줄 긋고 외우라고 하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느냐? 암기 과목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대단히 위험한. 그러니까 역사를 암기 과목으로 분류하고 자꾸 뭘 외우라고 시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역사학의 효용가치, 역사학의 필요성, 이런 것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설사 누가 몇 년에 무슨 책을 지었다, 어떤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몇 년에 있었다, 그걸 연대순으로 나열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역사가 주는 그런 교훈들을 잘 우리가 좀 교육과정에서 되새길 수만 있다면, 그것을 자기 문제로 자기화해서 역사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설사 역사 시험 0점을 맞아도 그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 역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것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잘 체득할 수 있다면 그 역사 교육은 아주 잘된 역사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나갈 수 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 내 개인적인 삶, 또 어떤 집단적인 삶, 그런 겁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제 자료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아주 유명한 문구를 만들어서요, 유행이 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누가 저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다, 외국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설이 분분한데, 정답은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 좋은 말 같아서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집단의 삶도, 특히 우리 20세기 역사 들여다보면 식민지 시대 겪었죠. 동족 상잔 전쟁을 일으켰죠. 지금도 남북이 분단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민족에게는 특히 역사가 주는 교훈, 이것은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국가, 어느 국가보다도 조금 더 절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도 좀 써놨고요. 이제 삼국유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만큼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교훈성, 현재성, 이런 부분들을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역사 공부, 우리의 역사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유사, 그렇습니다. 늘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 역사하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죠. 이제 지금은 일본 교과서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일본 각 교과서에요, 무슨 임나 일본 부설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세기부터 한 6세기까지 200년 넘게 그 외라고 하는 일본 열도의 외가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통치했다, 지배하고 통치했다, 그런 설입니다. 임나 일본 부설, 아마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일본 서기에도 나옵니다. 일본 서기, 일본의 이제 고대사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역사책이 있는데, 일본 서기, 고사기,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역사책은 8세기 때 편찬이 된 책입니다. 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고대사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도 분명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역사책을 다 편찬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그거는 전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삼국의 역사, 우리 고대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이른 시기에 편찬된 역사서가 바로 삼국사기죠. 12세기 때 우리 교과서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12세기 때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 그건 이제 관에서 명령을 해서 왕실 주도로, 그래서 이제 관찬사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12세기 때 편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13세기 때 편찬한 게 삼국유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음식을 만드는 재료처럼 역사에서는 반드시 사료가 기본이 된다. 근데 그런 소중한 기본 사료들이 적어도 고대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지어놨는데, 우리 선조들이 다 그런 역사를 해놨는데 그걸 원자료들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런 흔적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가 12세기 때의 삼국사기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일본인들은 8세기 때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자 봐라, 우리는 8세기 때 자료인 일본 서기에 그런 내용이 실려 있다.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식민교육, 식민사관을 지어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그런 임나 일본 부설 이런 거 주장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예요.
우리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대사를 알게 하는 이제 두 개의 대표적인 역사서입니다. 근데 삼국사기는 이른바 정사, 관찬사서, 그런 반면에 그거보다 100년 훨씬 지난 시점에 만들어진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는 사찬입니다. 개인이 누가 어디서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이 이렇게 편찬한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당신 취향 따라서 이렇게 나름대로 좀 자유롭게 책 편찬을 해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삼국유사가 갖고 있는 자유스러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하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단군 신화 그런 거죠. 삼국사기에는 단군 이야기 없죠. 우리 삼국유사에만 단군 이야기가 실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상대적으로 삼국사기와 아주 많이 다른 역사책이다. 그런데 이제 그 삼국유사를 근대에 들어서 우리 20세기 전반기에 최남선 선생 같은 분이 그걸 활자본으로 처음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국유사를 막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죠.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 두 권이 내 책상 위에 있다. 나보고 하나만 선택해라. 아주 우스꽝스러운 질문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육당 최남선 선생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보고 한 가지만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나는 삼국유사를 선택을 하겠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료지만 그 삼국사기에서 보여지지 못하는,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아주 소중한 또 내용들이, 특히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상, 예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삼국사기에 거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설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향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삼국유사라고 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 한 권 속에 우리 고대, 특히 문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육당 선생처럼 저런 표현까지 이제 했던 겁니다. 삼국유사 이야기만 해도 뭐 하루 종일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지금도 삼국유사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가고 있습니다. 학문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인문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뭐 사회과학, 뭐 법학, 심지어는 의학을 하시는 분들도 삼국유사를 가지고 논문을 쓰시고 그럽니다.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삼국유사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세계가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최근에도 계속 삼국유사를 주제로 소재로 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까마득히 우리 고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삼국유사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다. 심지어는 뭐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화초들, 나무들 이름,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자연을 연구하고요. 그런 학자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삼국유사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싶은 원효 그리고 의상이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보면 고승들의 전기와 관련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만 봐갖고는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삼국유사를 지은 이련 스님이 이제 1206년에 출생을 하시는데요. 이 이련 스님과 관련해서 삼국유사를 읽다가 보면 가장 좀 이렇게 탄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탄을 할 때가 있는데, 한자로 이렇게 딱 두 글자로 자기가 쓰고 싶은 모든 내용을 두 글자로, 한자 두 글자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번역서만 읽어갖고는 잘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원광서학, 그러면 원광이라고 하는 신라 때의 스님이 서학을 했다. 저기서의 서는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으로 가서 유학을 했다. 근데 왜 서학을 표상화했느냐, 상징화했느냐? 신라 최초의 유학승이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다 줄여서, 실제로 원광서학과 관계된 내용을 보면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줄여서 서학 두 글자로 했습니다. 이해동진, 제가 가장 또 감탄했던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의 해자 이름을 가진 신라 스님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원효보다 조금 앞선 시대, 원효와 동시대, 그러나 원효보다 조금 선배, 이런 분들이 신라 스님이 한 두 분 계신데요. 그 이름이 이제 해숙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해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해공 스님은 원효한테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인데, 해숙, 해공, 그 두 분을 줄여서 같은 은혜의 해자를 쓰니까 두 분의 해자 이름을 가진 스님, 그 얘기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해숙, 해공. 그래서 이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숙, 해공 이분들은 뭐 책을 쓰거나 뭐 왕실과 이렇게 깊은 뭐 교본을 맺거나 그런 뛰어난 활동을 보이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최대한 이련 스님이 수집을 해서 한 600여 년 뒤에 삼국유사의 소중한 공간 속에 이렇게 기록을 몇 줄 남겨놓은 겁니다. 해숙하고 해공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딱 역시 한자 두 글자로 상징을 한 겁니다. 동진하는 삶을 살았다. 요사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선생님들께서 아주 많이 중시하는 교육들 있죠. 이렇게 눈높이 교육. 언젠가 그런 광고도 있었죠. 아이들 눈에 맞추어서 내려서 이렇게 봐라. 최근에 이제 우리 교육 현장뿐만이 아니라 뭐 이 사회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는 분들도 의도적으로 그런 제스처들을 많이 합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는 그런 이제 함께하는, 같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자세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이렇게 깔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한 단계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좋은 바람직한 현상인데요. 이해동진이라고 하는 제목이 그런 얘기입니다. 두 분의 해자 이름이 들어간 스님이 동진하는 삶을 살았다. 저기에서 진은 요새 뭐 미세먼지 그러잖아요. 그 티끌 진짜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들 이렇게 아직 좀 덜 된 인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덜 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속세 그러기도 하고 또 진세 그러기도 합니다. 아직 이렇게 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완벽하지 못한 인격체들이 모여 사니까 아직은 좀 미숙하다. 아직은 좀 이렇게 깨끗이 못하고 아직은 좀 티끌, 먼지들이 좀 묻어 있다. 그래서 진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티끌 진자를 써서요. 근데 그 해숙이나 해공 같은 두 분의 스님들은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다. 동진하는 삶을 사셨다. 맨날 먼지 뭐 쓸고 닦고 먼지와 함께 살고 이런 표현이 아니죠. 중생들과 함께 사셨다. 7세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6세기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대는 아주 철저한 신라 사회가 귀족과 왕실과 평민과 천민들이 아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던 삶입니다. 그때 당시 일반 민중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같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 상민의 차이도 대단히 컸죠. 사람을 세는 단위도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뭐 노비, 매매, 문서 이런 거 보면 호구단자 그러잖아요. 입구자를 쓰죠. 사람 세는 단위가 조선시대 같은 시대에도 사람을 세는 단위가 몇 명, 몇 인, 몇 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속되게 표현할 수는 없고 그냥 입으로 몇 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하고 또 신라시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훨씬 조선시대가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신분들이 평민, 천인들의 삶이 그래도 좀 나아졌을 때인데 그런데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 때 천민, 평민들의 삶은 인간 이하의 삶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왜 원효를 아직까지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 칭송을 하느냐. 평생을 그런 분들 속에서 그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효보다 조금 더 앞선, 나이가 조금 더 선배격인 그런 두 분의 해자 이름을 가진 스님들이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 대부분의 승려들이 왕실, 귀족, 넘나들기 바빴습니다. 본인들 신분도 그랬고 늘 왕이 와서 법회해달라, 귀족이 와서 법회해달라. 그런데 불려다니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 해숙, 해공, 특히 해공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 최고의 불교학자로 평가되는 원효,
이 원효가 책만 지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다? 혜공이라고 하는 분한테 달려갔다. 삼국유사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 정도로 혜공이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었던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위상, 범주 이런 것들은 원효 이상이에요. 그러나 다만 자기 이름으로 책을 안 썼을 뿐이죠. 그런 정도의 혜공, 또 혜숙 이런 분들이 내가 뭐 책을 쓰고 귀족들에게 가서 법회해주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 동진하는 삶을 살았다. 이건 대단히 역사적인 교훈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제목을 이렇게 네 글자로 잡아놓은 거예요. 두 분의 이 해자 이름을 가진 스님이 평생을 본인들은 대학자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의 해자 이름을 가진 스님은 평생을 동진하는 삶을 살았다. 저만 멋있나요? 이렇게 그런 지금 쭉 제가 드린 두 분 스님 이야기를 저렇게 딱 네 글자로 상징화시켜서 삼국유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삼국유사를 꼭 좀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삼국유사를 읽으실 때 가급적 제목도 한번 같이 보세요. 야, 이 일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삼국유사에서 이런 지혜를 곳곳에 이렇게 남겨놓으셨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한자 그러면 막 이렇게 치를 떠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우리 동아시아는 역시 아직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근대 사회까지 우리 선조들의 삶, 그분들이 걸었던 자취를 보기 위해서는 한자를 이렇게 너무 멀리 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가 주는 교훈 이런 걸 함께 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너무 이렇게 멀리 하시지 말고 뭐 저런 한자들이야 그렇게 어려운 한자도 아니고요. 자, 동진하는 삶을 살았다. 이제 원효불기 의상종교 저것도 역시 삼국유사에 있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 두 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으로 달아놓은 겁니다. 위대한 자유인 풀어서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원효불기라고 하는 저 제목이 그냥 위대한 자유인 원효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조금 어렵습니다. 요새 잘 안 쓰는 자인데요. 뭐 얽매이다 그런 기자입니다. 이렇게 소 같은 이렇게 제갈 물리죠. 제갈기 그러기도 하고 얽매이다 그런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원효라고 하는 분은 불기의 삶을 사셨다. 그 13세기 때의 일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위대한 원효의 삶을 삼국유사에 많이 수록을 해놓습니다. 특히 일현 스님하고 원효 스님은 아주 두 분이 600여 년 세월은 떨어졌지만 두 분이 아주 긴밀한 지역적인 연고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경산시. 그러니까 경산이라고 하는 경상북도 경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원효 스님이 출생하신 곳이고 또 원효 스님의 아들인 설총이 출생한 곳이고 그로부터 한 600여 년 뒤에 이 삼국유사를 남긴 일현 스님이 또 출생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경산에서는 지금도 뭘 해요? 삼성산 축제, 삼성현 축제 이런 걸 합니다. 세 분의 성인이 태어나신 산이다. 그래서 삼성산이에요. 세 분의 성인이 머물렀던 그런 곳이다. 그래서 삼성현입니다. 그런 거 이제 경산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하튼 원효 스님은 그런 지역적인 연고 때문에 어디에서도 원효와 관련해서 다른 자료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향전이라고 하는데 고을 향자를 써서 원효에 대한 그 고을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삼국유사에 듬뿍 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있는 이 원효불기 자료는 원효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특히 그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자료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원효의 삶을 그 다양한 그 위대한 삶을 압축을 해서 딱 두 글자 불기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그 의미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의상이라고 하는 분은
또 역시 두 글자로 전교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히 제가 두 글자 가운데서 이제 전할전. 그러니까 원효는 아주 위대한 자유인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반면에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를 지을 때 의상은 탁 못을 박았습니다. 뭐로? 교육자로. 평생을 저기서의 교는 물론 교학, 불교 교학을 의미하는 겁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 교자보다는 전할전자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의상이라고 하는 분은 역시 7, 8세기를 대표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화엄학자로서 오늘날까지 평가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 삶을 가장 표상화하고 싶었던 요인은 아마도 삼국유사를 지은 이련 스님은 의상을 교육자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도 이제 흉내를 내고 있지만 특히 이 시대에 이 교육 쪽에 종사하는 분들, 여러 이제 선생님 칭호를 듣고 있는 교육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 의상 스님이 교육자로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왜 이련이라고 하는 스님은 그 스님을, 의상 스님을 교육자로 그렇게 부각시키고 싶어 했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면 배울 게 많습니다. 학부형님들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교육자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다 선생님이시죠? 부모이기 이전에 선생님입니다. 이미 그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고, 하루 온종일 학교 갔다 오더라도 하루 온종일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부딪혀야 되고, 이미 부모이면서 동시에 교육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의상이라고 하는 분이 왜 그렇게 위대한 교육자로 칭송이 되는가를 좀 유심히 들어보시면, 그러면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원효 스님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이 원효 스님이 탄생하신 지 1400주년이 됐던 해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까마득히 먼 옛날에 사셨던 분입니다. 1400년. 말은 1400년 쉽게 합니다만 얼마나 오랜 세월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 원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불교 내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과서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원효라고 하는 분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타종교의 성직자들, 목회자들께서도 원효 스님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과거에 그 한 목사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80년대인데 변손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원효 거의 전공자처럼 막 그렇게 강설을 하세요. 근데 늘 그분이 강의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끄럽다. 늘 같은 목회자고 같은 그런 대중을 상대로 종교인으로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가고 있지만 늘 원효를 생각하면 머리가 숙여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을 특히 행으로 아는 것과 상관없이 또는 아는 것만큼 그렇게 행으로 모든 것을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종교인들을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다. 대단히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죠. 근데 늘 원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행의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막하는 분야에서 원효라고 하는 분은 칭송이 되고 있다. 원효가 갖고 있는 위상이 워낙 많아요. 여러 가지 위상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그런 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효와 관련한 생애 자료가 원천 자료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자료들이 편찬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이 불완전한 자료들, 예를 들면
비금속문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의 만들어진 두 개의 비가 지금은 다 비편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지금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있고 그런데 아마 그 두 종류의 비문만 온전하게 남아 있었어도 원효 스님 일대기가 제법 충실하게 채워졌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 두 개가 다 비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효의 일대기에서 의외로 빈 구석들을 많이 보게 돼요. 좀 아쉽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그런 것들이 후대인들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추측도 해보고 이 나이 때 원효는 뭘 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좀 추측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가 많이 비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 사진이 비편입니다. 이렇게 쪼개진 비편들이 국립박물관에 중앙박물관에 있는 것하고 또 동대 박물관에 있는 것하고 그런 비들이 있습니다. 생애를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원효의 생애에서 이제 앞부분에 보면요. 중국에 이제 송고승전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표현, 이제 그 자료 하단이 되겠습니다. 생이지지 학불종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효의 일대기를 들여다보면 볼 때마다 참 같은 인간으로서 어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원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상 가운데 우선 학자로서의 위상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저술을 남겼어요. 지금까지도 물론 옛날 권하고 지금 책 권수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만 원효의 저술을 이런저런 목록을 총합해서 추측을 해보면 한 240여 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40여 권쯤 된다. 그 양이 일단은 세계 탑입니다. 7세기, 8세기 이때 아무리 동아시아 불교가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여타 많은 저술서를 남긴 분들이 최소한 곱 정도 될 정도로 2배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저술의 양이 많습니다. 저술의 양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어떨 것 같아요? 내용은 좀 부실하죠. 책 많이 쓰고 논문 많이 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용은 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들 인문학은 그렇습니다. 인문학은 절대 양 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학문이 아닙니다. 원효는 양으로 자랑할 만한 학자예요. 일단 양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원효의 저술이 그가 남긴 저술 가운데 한 4분의 1 내지는 5분의 1 정도의 양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다 이제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에. 근데 지금 남아있는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양만 놓고 보더라도 모든 학자들이 질적인 측면에서 역시 또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양과 질을 자랑하는 불교학자입니다. 저술가예요. 그건 제가 원효 전공자가 아니니까 원효 전공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근데 원효는 스님이면서 또 연애도 하셨죠. 네. 그래서 아이도 낳고 또 그래서 본인 스스로 또 거사로 이렇게 신분을 자칭했다 그래요. 자기는 소성 거사다. 이제 파괴를 했고 그랬으니까 나는 거사다. 어쨌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중생들과 함께하는 중생들 속에서의 삶을 사십니다. 바빴을 것 같아요. 지금 원효의 생을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도 바빴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공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자, 그런 분의 위대한 삶을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자꾸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인간인데 저분은 어째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또 놀기도 잘 노시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중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송고승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이제 고승들과 관계된 전기 자료를 쭉 정리해 놓은 건데요. 거기에 원효와 의상에 관계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효와 관계된 내용에 보면 생이지지 학불종사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저 생이지지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막연함을
좀 미화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공자에 대해서도 저런 표현을 하죠. 자, 저런 분은 어떻다? 이미 날 때부터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원효에 대한 그 송고승전의 표현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재밌게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한다. 자, 이제 원효의 일대기에서요,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것하고 직결되어 있는 만남이 하나 있죠. 주제가 있습니다. 이 요속공주와의 그 인연입니다. 이제 저런 부분들 때문에 원효를 보는 시선은 지금도 불교계 안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갈리워지고 있어요. 장가를 간 파괴승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래서 승려로서 존경할 바는 없다. 아주 그런 냉혹한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왜 원효를 스님이라고 하느냐? 그것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학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속공주와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효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죠. 원효가 어디에서 무덤 속에서 뭘 마시고 해골물을 마시고 뭐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원래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요속공주하고의 문제 그리고 원효의 깨달음과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은 원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한 가지 중요한 주제어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과연 원효는 그 무덤 속에서 해골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그 일화를 계기로 해서 깨달았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요속공주하고 연애를 했을까? 아니면 요속공주하고 먼저 연애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런 무덤 속에서의 그런 일화로 알려져 있는 깨달음을 맞이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후 관계를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봐도 가능하고 저렇게 상상해봐도 가능하고 어쨌든 원효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는 출가자로서 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까지 낳아버렸죠. 설총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아주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원효하고 의상이 중국에 들어가서 유학을 하려고 해요.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원효가 형님이죠. 두 분이 워낙 불교 학문을 진지하게 하던 분들이니까 그때 중국의 불교학이 막 발전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현장법사 이런 분이 있잖아요. 손오공 그 현장법사입니다. 7세기 전반기 중반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국의 불교학이 막 발전하는 그 중국을 가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막 새로운 책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효하고 의상 두 분이 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못 참겠다. 첫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게 65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구려 국경에서 붙잡히죠. 그 두 분이 감옥살이를 하세요. 그래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학 시도를 하는 거예요. 또 가자. 그게 이제 661년의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유학 시도를 해요. 이제 내일이면 배 타고 떠나는 겁니다. 이제는 첫 번째 유학 시도는 육지길로 가다가 곤욕을 치렀으니까 두 번째 유학 시도는 백길로 가자. 그런데 막 밤에 그 항구 앞에서 이제 눈에 보여요. 그런데 막 밤에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날은 오독오독해지고 폭우가 쏟아져. 두 분이 막 허겁지겁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보니까 이게 굴이에요. 그래서 아주 편안히 잠을 잤어요. 굴인 줄 알고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보니까 굴인 줄 알고 잤는데 이게 눈 떠보니까 무덤이더라. 인골이 보이고 정확히는 이렇게 연도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원효 스님이 베개 삼아서 잘 편안히 잤는데 그 베개 삼아서 잔 그게 이 시신들 이렇게 녹고 썩어서 흘러다니는 그 무덤에 이제 물기를 해놓습니다. 가장자리로. 그 연도였다. 그걸 베개 삼아서 아주 편안히 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어저께 그렇게 비를 피해서 편안하게 와서 잠을 잤는데 그냥 굴인 줄 알고 잤는데, 그런데 눈을 떠서 이게 무덤인 줄 알고 지금부터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현상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굴인 줄 알고 편히 잤는데 그 마음은 뭐고, 이 무덤인 줄 알고 그때부터 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마음부터 도대체 이 달라지는 이 마음은 뭐냐? 이제 여기에서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깨달았다는 게 저 송고승전에 실려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한자로는 14글자밖에 안 됩니다. 심생고 종종법생 신멸고 간분불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작용이다. 원효의 이제 위대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우선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제 요 내용입니다. 요 14글자의 한자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효라고 하는 분은 그런 위대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마음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기인한다, 어디로부터 온다, 결국 마음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생겨난다. 심생고하니 종종 법생이요. 내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여기가 무덤이고 내가 여기가 굴이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부터 막 여러 가지 온갖 마음들이 생겨나죠. 또 신멸고하니, 그런데 편안히 잤던 굴하고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이 무덤하고는 다른 장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편안히 자놓고 이제 와서 무슨 무덤이니 뭐니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그러니까 신멸고한 겁니다. 그런 분간하는, 그런 불안해하는 마음이 탁 한순간에 촛불 꺼지듯이 이렇게 탁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어떻더라? 감과 분이 둘이 아니더라. 굴과 분은 무덤 분자입니다. 굴과 그 다음에 무덤이 둘이 아니더라. 자, 이런 마음의 변화를 누구에게, 이제 첫째는 저나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들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부모들이 먼저 좀 그런 불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무덤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굴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겁니다. 부모들이 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장 그렇게 학교에서 하루 생활을 하고 학교에 뭐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죠. 누가 다 1등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1등이다, 꼴찌다, 무슨 명문대학이다, 아니다, 또 무슨 좋은 직장이다, 아니다, 좋은 배우자 만났다, 아니다,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다 그 부모들의 마음 속에서 그 아이들을 놓고 그런 온갖 종종 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거기서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과 관계없이. 그런데 한순간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차별적인, 둘로 나뉘어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그런 마음들을 한순간에 이것이 같다, 이것이 굴이고 이것이 무덤이다, 같은 장소다, 같은 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많은 갈등들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멸고하니 간분이 불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신멸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들에 대한 그런 차별상들, 차별심들, 그런 마음들, 자꾸
둘로, 불이라고 했으니까요. 자꾸 둘로 나누어 보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우선 좀 없애자. 그런 마음이 없애지면 많은 우리 아이들을 보는 그런 마음들에서 정말 지금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이제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 마음을 좀 우선 좀 원효의 그런 깨달음처럼 이렇게 좀 바꿔가는 노력들을 해보자. 이제 그게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좀 드릴 수 있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원효 스님 그 제목과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 앞부분에 어차피 다음 강의는 원효와 의상을 이렇게 함께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니까요.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그 부분 강의 앞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